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2단원 전자기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자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교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전기 회로를 직류 전원에 대해서 분석해 왔습니다. 전지 기전력 V는 전지 양단의 전위차를 V로 유지해 준다는 뜻이고요. 이 V의 값이 상수 V0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 전원을 직류 전원이라 부르죠.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저항체의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옴의 법칙에 따라서 R분의 V0로 일정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라 부르죠. 물론 직류 전류를 조금 넓은 범위에서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이오드로 정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상수 전류만 직류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류 전원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시간에 따른 전위차가 삼각함수가 되도록 만드는 교류 전원을 생각하겠습니다. 교류 전원을 걸었을 때 저항체가 반응하는 방식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내부에 있는 전하 운반자가 정상 상태에 도달해야 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계산은 레벨 4에서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교류 전원의 각 진동수 오메가가 충분히 작아서 매 순간 정상 상태, 즉 옴의 법칙이 잘 성립하는 상황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정도의 교류 주파수는 60Hz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매우 잘 성립합니다. 그러면 옴의 법칙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걸어준 전압과 똑같은 위상의 삼각함수 형태의 전류가 흐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전류를 Alternative Current, 교류라 부릅니다. 저항체에 흐르는 교류 전류는 평균값이 0이긴 하지만 저항체에 걸리는 전압과 위상이 같기 때문에 소모되는 전력을 시간에 따라 그려보면 항상 양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수식으로 바로 계산해봐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한 주기 동안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전력이 전력 진폭의 절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교류 전원을 이용해서 전기 장치를 가동하면 교류 진동의 주기에 비해서 충분히 오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모 전력은 평균 소모 전력이죠. 평균 소모 전력은 교류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이나 전류의 최대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항상 앞에 2분의 1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루트 민 스퀘어, 제곱 평균의 제곱근 형태를 써서 직류에서의 표현과 동등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교류 전압이나 전류를 표현할 때는 RMS 값, 즉 에너지 소모에 대한 시료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콘센트가 220V라고 적혀 있는 건 전압에 대한 시료값이기 때문에 실제 전압의 최대값은 220 루트 2V가 되는 겁니다. 대략 311V의 진폭을 가지는 교류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번에는 축전기에 교류 전원을 걸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가 CV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V는 시간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저항체 없이도 Q의 시간 미분, 즉 전류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축전기는 마치 옴의 법칙을 만족하는 하나의 저항체처럼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항의 역할 X를 리액턴스, 반응 저항이라 부릅니다. 차원이 저항이랑 같기 때문에 표준 단위는 옴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응 저항을 정할 때는 전압과 전류의 진폭 비율로 정하게 되죠. 따라서 축전기에서의 반응 저항은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이 값을 Capacitive Reactance, 용량 반응 저항이라 부릅니다. 용량 반응 저항이 교류 전원의 각 진동수 오메가에 반비례한다는 건 교류의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반응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의 최대값이 증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교류의 진동수가 줄어든다면 반응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류의 최대값이 감소한다는 뜻이 되죠. 이제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변화율 전력 P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축전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평균은 0이 되는데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게 축전기의 소모 전력이 음수일 때는 축전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 즉 전하가 방전되는 과정이고요. 소모 전력이 양수일 때는 축전기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정, 즉 전하가 충전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류 회로에서의 축전기는 에너지 소모 없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낮은 진동수의 전류 진폭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도기에 교류 전원을 걸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유도기의 유도 개수를 L이라고 하면 유도기에 흐르는 전류 I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겠죠. 유도기 역시 저항 없이 이렇게만 연결하면 교류 전압이 유도기의 기전력과 같아지는 경우만 허용되기 때문에 유도기에는 이렇게 교류 진동수와 똑같은 교류가 흘러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유도기에 걸린 전압과 전류의 진폭비가 오메가 L이 되고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느리게 나타나죠. 유도기 역시 축전기처럼 교류 회로에서 하나의 저항체처럼 행동하게 되는데요. 유도기의 반응 저항은 오메가 L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인덕티브 리액턴스 유도 반응 저항이라 부르죠. 유도 반응 저항은 용량 반응 저항과 다르게 교류 전원의 각 진동수 오메가에 비례하고요. 이건 교류의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반응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최대값이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교류의 진동수가 줄어든다면 반응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의 최대값이 증가한다는 뜻이 되죠. 이제 에너지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변화율 전력 P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유도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평균 역시 0이 되는데요.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처럼 유도기에서는 자기 에너지를 충전하고 방전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의 유도기 역시 축전기처럼 에너지 소모 없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높은 진동수의 전류 진폭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류 전압을 순수한 삼각함수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의 변화를 위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교류의 각 진동수가 오메가라면 임의의 시간 t에서의 교류의 위상은 오메가 t가 되겠죠. 이렇게 위상을 다룬다는 건 전압을 복소수 형태로 다루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전압은 복소 전압의 실수부가 되는 거죠. 이제 진폭 표현 대신에 복소 전압의 크기로 표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교류 전압이 저항이 R인 저항체에 걸려 있다면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과 똑같은 위상으로 흐르게 되죠. 이걸 복소 위상으로 나타내면 전류의 평각이 전압의 평각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교류에서 나타나는 회로 소자의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율을 복소수 G로 나타내고 이걸 임피던스라 부릅니다. 역시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차원은 저항과 같고 표준 단위는 옴이 되겠죠. 옴의 법칙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저항체의 임피던스는 저항 R이 됩니다. 임피던스가 실수라는 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교류 전압이 전기 용량인 C인 축전기에 걸려 있다면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90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걸 복소 위상으로 나타내면 전류의 평각이 전압의 평각보다 90도 더 돌아간 거죠. 이렇게 복소 위상을 사용하면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 즉 임피던스 역시 복소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진폭의 비만 고려된 반응 저항의 결과를 사용해서 위상까지 고려된 축전기의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축전기의 임피던스가 순호수가 나왔다는 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90도 차이 난다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죠. 정확히는 음수의 순호수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90도 느리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 교류 전압이 유도 계수가 L인 유도기에 걸려 있다면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90도 느리게 나타납니다. 이걸 복소 위상으로 나타내면 전류의 평각이 전압의 평각보다 90도 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유도기의 임피던스는 반응 저항의 결과까지 포함해서 I 오메가 L이 됩니다. 유도기의 임피던스 역시 순허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90도 차이 나게 되고요. 특히 양수의 순허수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빠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회로 소자, 저항체, 유도기,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회로를 각 소자의 전기적 특성인 저항 R, 유도계수 L, 전기 용량 C를 이용해서 RLC 회로라고 부르죠. 모든 전기 소자는 저항적 특성, 유도적 특성, 축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류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예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교류 전압 V를 걸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 3개의 소자에 나눠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3개의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3개의 소자에 공통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습니다. 교류의 각 진동수가 오메가라면 전류의 각 진동수도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편의상 전류 함수를 코사인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려야 합니다. 또 유도기는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야 하고요. 축전기는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야 합니다. 그러면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 V는 이걸 다 더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때 회로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은 축전기와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아서 둘이 상쇄되지 않는 이상 전류의 위상과 차이 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큰 상황이라면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빠르게 나타날 건데요. 그 값을 phi로 두겠습니다. 이제 총 전압 V는 각 소자에 이렇게 나눠서 걸리기 때문에 이 식을 연립해서 총 전압의 진폭과 전류와의 위상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삼각함수 형태로 계산해도 되지만 복소 위상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일단 모든 소자에 똑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임의의 시간에 나타나는 전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체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과 같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면 되죠. 이제 유도기랑 축전기의 위상을 표현할 건데요.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도 90도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하고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하죠. 그래프나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복소 위상을 사용하면 유도기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이 항상 반대라는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전압은 3개의 복소 전압의 합이기 때문에 저항의 방향에서 유도기랑 축전기의 방향 중에서 더 큰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지금은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을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의 위상이 전체 전류의 위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위상도에서 봐도 빨간색 전압 화살표가 노란색 전류 화살표에 비해서 더 돌아간 각도 phi가 양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phi의 탄젠트 값을 직접 구해보면 더 정확하게 그 이유를 판단할 수 있죠. 여기서 전압은 복소수기 때문에 전압의 진폭을 절대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식의 분모 분자에 전류의 진폭을 나눠주면 조금 전에 삼각함수로 계산했던 위상차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교류 전류의 진동수를 낮추게 되면 유도기의 반응 저항이 줄어들고 축전기의 반응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은 유도기보다 축전기에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phi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느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류 진동수를 적당히 잘 맞춰서 축전기와 유도기의 반응 저항을 똑같이 맞춘다면 축전기와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지기 때문에 phi가 0이 되고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로의 전압과 전류는 축전기와 유도기 없이 저항만 연결된 상황과 똑같아지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RLC 회로를 분석할 때는 교류 전원과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복소 위상 형식으로 다루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도 복소 형식으로 표현해보면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복소 전류에 각 소자의 복소 임피던스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저항 회로에서의 저항의 합성처럼 합성 임피던스 개념을 만들 수 있죠. 이제 교류 회로에서의 옴의 법칙 V는 IG를 다시 생각해보면 복소 임피던스 G의 평각만큼 전압의 위상이 빨라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상차 phi는 임피던스의 편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 범위에서 삼각함수로 계산한 결과랑 일치하죠. 또 전압과 전류의 진폭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복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임피던스의 크기가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역시 실수 범위에서 삼각함수로 계산한 결과랑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류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식은 전하량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식을 풀면 앞에서 얻었던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대한 특수해를 얻을 수 있죠. 여기서 가운데 항이 없는 경우는 조화진동 단원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풀어볼 수 있겠지만 이 항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의 계산은 레벨 3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압의 전류를 곱하면 교류 전원에서 제공하는 전력 혹은 회로 전체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랑 세 번째 항은 시간에 따라서 진동하는 항이기 때문에 평균 전력 소모는 0이 됩니다. 이건 유도기와 축전기에서는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방전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죠. 즉 평균 전력 소모는 저항에서만 일어난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수치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교류 전원은 진폭이 120V, 각 진동수를 20라디안/세컨드로 잡을게요. 그리고 저항은 4옴, 유도계수는 0.2헨리, 전기 용량은 0.05페러스로 잡아보겠습니다. 교류 전원의 각 진동수가 20라디안/세컨드일 때 유도기와 축전기의 반응 저항은 각각 4옴, 1옴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실수부가 4옴, 허수부는 두 반응 저항의 차이인 3옴이 되고 임피던스 크기는 5옴이 되겠죠. 그러면 전압 진폭이 120V이기 때문에 전류 진폭은 24A가 됩니다. 그리고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 차이의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걸 복소 위상으로 나타내면 전압과 전류의 크기와 위상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류전원에 RLC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교류전압 V와 교류전류 I 사이에는 각 진동수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응 저항과 복소 위상이 고려된 임피던스 G를 도입해서 오메 법칙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두 물리량의 위상차도 얻을 수 있었죠. 이 결과를 잘 보면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두 개의 반응 저항이 같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가 최소가 되고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차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사실은 유도기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응 저항만 같다면 모든 전압이 저항에만 걸리기 때문이었죠. 이런 경우는 교류 회로의 각 진동수를 루트 LC분의 1로 맞춘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교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진동수 F를 이 회로의 레저넌스 프리퀀시, 공명 진동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전류 진폭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원의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보다 큰 영역에서는 유도기의 반응 저항이 축전기보다 크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크기가 증가하고요.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축전기의 반응 저항이 유도기보다 크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크기가 역시 증가하는 거죠. 이걸 시간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 그래프로 그려보면 교류 전원이 진동수를 이렇게 낮게 걸어주면 전압의 상당 부분이 반응 저항이 큰 축전기에 걸리기 때문에 진폭도 작게 나타나지만 위상도 축전기처럼 전류가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위상차 파이가 음수가 되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교류 진동수를 회로의 공명 진동수에 맞춰주면 전류 진폭이 최대가 되고 모든 전압이 저항에만 걸리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더 높이게 되면 전류 진폭이 다시 줄어들고 전압의 대부분은 반응 저항이 큰 유도기에 걸리기 때문에 유도기처럼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느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교류 전원의 진폭은 120V, 저항은 4옴, 유도계수는 0.2헨리, 전기 용량을 0.05페러스로 두겠습니다. 여기에 최대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축전기와 유도기의 반응 저항을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명 진동수 오메가 값은 10라디안/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저항은 2옴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임피던스는 실수 저항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크기는 4옴이고 편각은 0이 됩니다. 이러면 전류 진폭이 30A가 되고 전압과 위상차는 없죠. 이걸 복소 위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LC 회로를 생각하겠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Q,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전압법칙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여기서 전류 I는 Q의 1차 미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하량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달려 있을 때의 운동 방정식과 완벽하게 대칭이죠. 물체의 위치가 전하량에 대응된다면 물체 속력은 전류에 대응되고 물체의 질량은 유도 계수, 용수철 상수는 전기 용량의 역수에 대응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유도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에 대응되고 용수철 변형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에 대응됩니다. 일단 수학적 방정식이 동일하게 되면 해의 형태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용수철에 달린 물체가 단순 조화 진동했던 것처럼 LC 회로 역시 전기적인 단순 조화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기와 유도계수가 전기에서 관성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역학적 진동에서와 마찬가지로 0차 미분항의 개수를 오메가 제곱으로 정리하면 전하량에 대한 일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역학 시간에 공부했었죠.
적분 상수를 적당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초기에 축전기에 전하량 Q0가 완충된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도 결정할 수 있고요. 이 결과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이렇게 코사인으로 진동하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사인으로 진동하는 모습이죠. 둘 다 각 진동수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전하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 없이 축전기에 최대 충전된 상황입니다. 역학적 진동에 비유하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전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진동에 비유한다면 용수철 평형점에서 최대 속력을 가지는 상태인 거죠. 에너지적으로 분석해봐도 원래의 전압 방정식에서 양변의 전류를 곱해보면 전체 에너지 변화가 0, 즉 유도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상호 교환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충전 상황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축전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대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유도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LC 회로는 진동의 전자기 버전, 즉 전자기 진동의 기본 회로이기 때문에 이 회로의 Natural Frequency 고유 진동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화 진동의 고유 진동수를 용수철 상수와 물체의 질량이 결정했던 것처럼 LC 회로는 회로의 유도계수와 전기 용량이 결정하게 되죠. LC 회로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F로 진동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전류가 F로 진동하게 되면 축전기와 유도기 내부에 형성되는 전기장과 자기장도 F로 진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F인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LC 회로는 가장 기본적인 전자기파 발생 장치이기도 한 거죠. 또 유도계수와 전기 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LC 회로를 만들면 회로의 전자기파가 지나갈 때 회로 내부에 형성되는 전기장의 진동이 교류 전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로가 가진 고유 진동수 F와 똑같은 전자기파가 지나가면 최대 전류, 즉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는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강하게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안테나라 부르죠. LC 회로, 물론 모든 회로는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RLC 회로를 말하는 건데요. RLC 회로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수신하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자기파 송수신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가 됩니다. 물론 실제 안테나는 공간에 형성된 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모양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죠. 이번에는 주파수 필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RL 회로를 만들고 여기에 각 진동수가 오메가인 교류를 걸어주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회로의 임피던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 전압으로 잡으면 출력 전압의 진폭은 각 진동수 오메가가 커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만약 각 진동수가 매우 커지면 저항에는 전압이 거의 걸리지 않고 입력된 전압을 전부 가져가게 되겠죠. 이런 회로를 높은 진동수만 출력해내고 낮은 진동수를 걸러내는 고주파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유도기 대신에 축전기를 사용한다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회로의 임피던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출력 전압의 진폭은 각 진동수 오메가가 커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각 진동수가 매우 커지면 저항에만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즉 이런 회로는 낮은 진동수만 출력해내고 높은 진동수를 걸러내는 저주파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압 회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압은 중간에 있는 두 코일에서만 일어나고 내부 자속이 완전히 결합되어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각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크기의 비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속을 완전히 공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상도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1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1, 2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2로 두면 유도기에서는 전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말은 이상적인 변압기를 이루는 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가 가문수의 역수비로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2번 회로에 있는 저항치에서만 평균 소모 전력이 존재하게 되고 정확히 이만큼이 전원장치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되죠. 이런 경우는 모든 회로의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변압기에서 작동하는 코일은 위상을 바꾸는 유도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류 전원의 크기만 바꾸고 위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회로는 전압의 크기가 달라진 교류 전원이 저항체에 직접 연결된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이상적이라면 몇 단계를 사용해도 위상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2번 회로와 3번 회로의 저항을 각각 R2, R3로 두고 흐르는 전류를 각각 I2, I3로 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회로에서 V1의 전압을 걸어주면 변압기에 의해서 적절한 비율로 V2가 결정되죠. 이번 회로에서도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I2, R2만큼의 전압을 제외한 나머지 전압이 오른쪽 변압기에 걸리죠. 그러면 3번 회로 변압기에서는 변압기 코일에 의해서 적절한 비율로 V3가 결정됩니다. 에너지적으로는 변압기에서의 손실 전력이 없기 때문에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만큼 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거죠. 이 상황을 발전소에서 얻은 전력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상황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회로는 송전선이 됩니다. 그리고 P2는 발전소에서 얻을 전력이 가정으로 가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 전력이 되겠죠. 만약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고 싶으면 이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면 되는데요. 이번 전류는 첫 번째 변압기에 걸린 전압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V2 값을 높여주면 손실 전력은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을 할 때는 승합을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전력 손실 면에서 그런 거고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통 300kV까지 승합합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700kV까지 승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손실 전력이 4배로 줄어들 거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도기와 축전기가 교류 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 진폭의 최대값을 결정하는 저항체처럼 행동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 비율을 리액턴스 반응 저항이라 불렀었고 각각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이었습니다. 또 유도기의 경우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90도 빠르고 축전기의 경우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90도 느리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교류 회로는 진폭과 위상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소 전압과 복소 전류를 도입하는 게 편리했는데요. 옴의 법칙 형태를 만족하는 저항의 효과를 임피던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소자의 임피던스를 복소 범위에서 모두 구했었고 이걸 이용해서 교류 회로를 직류 회로처럼 다룰 수 있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RLC 회로를 분석했었고 RLC 회로에서 나타나는 고유진동수와 공명진동수를 계산해봤습니다. 물론 LC 회로는 직접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특성과 에너지 관계도 확인했습니다. 교류 회로는 전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회로죠. 따라서 이런 전자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걸러내거나 수신하는 데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